너 언제까지 공장 다니면서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래? 더 늙기 전에 결혼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잖아.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친구 명자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8살, 10살 된 아이들을 두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전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낮에는 보험도 팔고,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25년이 지나고, 작년에 막내딸이 결혼하면서 제 역할도 끝났습니다.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결혼시키다 보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명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겠다고 했죠. 명자를 만나러 간 동네 오프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철물점 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명자는 박 사장님도 20년 전 부인을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셨다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연과 비슷하다며 둘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버는 것도 빠듯한데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철물점 사장님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명자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저는 박 사장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둘 키우시기 정말 힘드셨겠네요. 대단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을 악착같이 살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박 사장님과 만남을 이어갔고 6개월 후 박 사장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남희 씨, 우리 서로 아픔 상처 보듬으며 함께 사는 거 어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지 3개월. 차라리 낡은 빌라 전세에 살면서 공장 다니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살 박남희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일방적으로 떠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밥상 앞에 앉더니 대뜸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남편은 밥도 안 먹고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 짐만 쌌어요. 그때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문 앞에 서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아빠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가니까 그제야 상황을 알아챘죠. 막내가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빠 왜 가냐고 울었어요. 큰애도 울면서 아빠 붙잡았죠. 남편은 아이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막막했어요.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판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했는데 그게 끊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통장 잔고는 20만 원도 안 됐어요. 작은 방 하나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친정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겨우 사셨거든요. 그래도 딸이 사정한다니까 없는 살림에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빠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오빠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빠듯했지만 300만 원을 보태줬어요.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기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 돈으로 원룸을 구했어요. 방 하나에 아이 둘이랑 살았죠. 이불 깔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새벽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었습니다. 낮에는 보험을 팔러 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며 초인종 눌렀어요. 열집 눌러서 한 집 문 열어주면 다행이었죠. 대부분 필요 없다며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문전박대 당해도 이를 악물고 다녔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도 해봤고 붕어빵이 돈이 된다길래 겨울이 되면 붕어빵 장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이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들한테 아빠 없다고 주눅 들게 하기 싫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줬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아이들 밥은 안 굶겼어요. 점심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까지 버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예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 입고 버진로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 제 다리에 매달려 울던 8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 둘을 반듯하게 키운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딸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죠. 내가 해냈구나. 25년을 버틴 보람이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뿌듯하면서도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아이들 키우고 결혼시키느라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내 집도 없어요. 아직도 전세 사는 신세죠. 딸 결혼식 치르느라 비상금까지 다 털었거든요.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병원비 내달라고, 생활비 보태달라고 손 벌리는 엄마가 되기 싫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살기 바쁜데 늙은 엄마까지 돌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한과 공장에 다녀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과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했던 일에 비하면 너무 쉽고 편해서 좋아요. 새벽에 때 밀고 낮에 보험 팔고 저녁에 붕어빵 굽던 때를 생각하면 천국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에요. 월급으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였죠. 명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 주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명자네 동네로 갔습니다. 명자가 집 근처 호프집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명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명자가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된 청첩장이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신이 나서 예비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대기업 다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복을 타고났다고 연신 웃었습니다. 맥주를 시키고 건배를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한 잔 마시더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너는 요즘 어떻게 사냐고, 아직도 한과 공장 다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닌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산다고요.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말이죠. 매일 공장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명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결혼했는데 너도 좀 쉬면서 하라고 말했어요. 25년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면서요.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코가 찡해졌어요. 25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못 했거든요. 누구한테 말해봤자 뭐 하나 싶었죠.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내 푸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명자는 달랐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명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형편에 쉴 수 있냐고, 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모아둔 돈도 없고 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쉬냐고요. 명자가 안쓰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들었어요.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명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명자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명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 들어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안주도 별로 없이 그냥 술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냐고요? 명자가 고개를 돌려보더니 대답했어요. 여기 앞에 철물점 박 사장님이라고 했죠. 이 동네에서 철물점만 30년 넘게 하셨다면서요. 저는 왜 혼자 술을 드시냐고 물었어요. 저렇게 혼자 마시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고요. 명자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20년쯤 됐나 하면서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이 여기 앞 큰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침에 멀쩡히 장 보러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이었겠어요.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 아들이 자기 큰아들이랑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자주 만났대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박 사장님이 엄청 우시더래요. 애들은 아직 어린데 마누라가 갑자기 가버리니 오죽했겠어요. 그 후로 20년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셨대요. 명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랑 비슷하네 하면서요. 남자 혼자서 애들 둘 키운 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박 사장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혼자 술 마시는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명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목소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명자가 뜸을 들이길래 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명자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죠. 무슨 말이길래 그러냐고 물었어요. 명자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랑 철물점 박 사장님이랑 사연도 비슷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어떠냐고 되물었죠. 명자가 대답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거 말이야.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보라고. 순간 황당했어요. 명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일하기도 바쁜데 연애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무슨 연애냐고요. 명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안 좋은 소리 못 들었대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다면서요. 만나서 좋으면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61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결혼이냐고요. 결혼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자 명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너 언제까지 공장 다니면서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래? 더 늙기 전에 결혼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자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든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굴 만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어요. 25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굴 만나고 또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싫다고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옛날에 남편이랑 살 때도 맨날 싸우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이 나이에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둘이 진짜 잘 맞을 것 같다고요. 둘 다 혼자서 아이들 키웠고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생각해줘서 고맙지만 됐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왜 그러냐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점심시간 끝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자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호프집에서 혼자 술 마시던 쓸쓸한 뒷모습이요.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산다면 어떨까? 외로운 저녁에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닌 것 같았어요. 25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굴 만나서 뭐 하겠어요. 맞춰 살다가 또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기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전화하고 어떤 날은 퇴근 후에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둘이 얼마나 잘 맞을 것 같은지 늘어놓았죠. 한 번만 만나보라고, 밥만 같이 먹어보라고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손해볼 거 없잖아 하면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됐다고, 관심 없다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요. 명자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안 움직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명자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알았다. 내가 싫다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쉽지만 포기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고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좋은 기회였는데 아깝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명자네 큰아들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작년 딸 결혼식 때 명자가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했어요. 봉투 열어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 명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50만 원이나 넣어줬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받은 만큼 해야 하니까 저도 50만 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이 나가려니 부담이 됐어요. 이번 달 생활비에서 50만 원이 빠지면 빠듯해지거든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자한테 받은 은혜를 갚아야죠.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명자가 하객들 맞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자한테 다가가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가 반갑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누군가와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부부끼리, 친구들끼리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양옆에 앉은 사람들이 옆 사람이랑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저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죠.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리 결혼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왔어요. 명자가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죠. 저도 작년에 딸 시집 보낼 때 저랬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신부가 절을 하고 행진을 하며 나갔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났어요. 저는 명자한테 인사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민망했거든요. 명자를 찾아가서 잘 가겠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명자가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냐며 팔을 잡더라고요. 밥 먹고 가야지. 어디가? 저는 혼자 먹기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했어요. 명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식 왔으면 밥은 먹고 가야지. 집에 가서 혼자 뭐 먹을 거야? 꼭 먹고 가라며 등을 떠밀었죠. 어쩔 수 없이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음식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었죠. 가방을 의자에 놓고 음식을 담으러 갔어요. 접시에 잡채랑 탕수육,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많이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새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어요. 빈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졌죠. 다들 같이 온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고개 숙이고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까 웬 남자가 접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나 말고도 혼자 온 사람이 있구나. 밥을 먹는데 앞에 앉은 남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자 오빠인가? 명자 친척인가? 분명히 본 얼굴인데 떠오르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누구지? 밥을 다 먹을 때쯤 명자가 테이블로 왔어요. 하객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중이었죠. 명자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밥 맛있지? 커피까지 마시고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가 맞은편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도 오셨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은편 남자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제분이 아주 훤치하던데요. 명자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시고 가라며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명자가 떠나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박 사장님. 그때 호프집에서 혼자 술 마시던 철물점 사장님이었어요. 명자가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들 키웠다던 그분이죠. 그때는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쓸쓸해 보였는데 오늘은 꽤 점잖아 보였어요.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얼굴 본 지가 언제였더라.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또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인데 뭐가 바쁜가. 혼자 생각했죠. 이번엔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바쁘구나. 엄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구나.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게 어디예요.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북적거리던 사람들 생각이 났죠. 다들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 앨범을 꺼냈어요. 아이들 결혼 앨범이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 때 얼마나 울었는지 25년 동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참을 보다가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저만 남았어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앨범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는 정신없어서 전화 못했다며 잘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들어갔다고, 결혼식 잘 마무리했냐고 물었죠. 휴,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서 홀가분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명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근데 어제 어떻게 박 사장님이랑 같이 앉은 거야?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박 사장님이 오셨다고, 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명자가 킬킬 웃었습니다. 둘이 인연이라고, 만날 운명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소리야? 관심 없다니까? 명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인데 두 번이면 인연이라고요. 나 믿고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나 해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히 감정 소모하기 싫다고, 됐다고요. 명자가 아쉬운 목소리로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도 끝나고 홀가분하니까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 시원섭섭한 기분을 술로 달래고 싶은 거겠죠. 그 기분 저도 알았어요. 작년에 딸 시집 보내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예전에 갔던 명자네 동네 호프집으로 갔어요. 명자가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자리에 앉아 맥주를 시켰어요. 명자가 결혼식 뒤시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신혼여행 가서 사진도 보내줬다면서요. 저도 맞장구 치며 웃었죠. 오랜만에 수다 떠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떠들고 있는데 호프집 문이 열렸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봤어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저번에 호프집에서 봤을 때랑 똑같은 옷이었어요. 또 혼자 술 드셔 왔구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자가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박 사장님, 여기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를 쳐다봤어요. 뭐야? 라는 표정으로요. 명자가 저를 보며 찡긋 윙크했습니다. 순간 속았구나 싶었어요. 박 사장님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명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저한테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명자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마워서 술 한 잔 사드리려고 불렀다고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히 두 분 이야기하시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니에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 사장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저를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박 사장님, 제 친구 남이에요. 그때 결혼식 때 식사하실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셋이서 앉게 됐습니다. 명자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자식들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명자네 큰아들이랑 박 사장님 아들이 초등학교 동창이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면서요. 박 사장님 아들도 결혼한 지 4년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얘기를 했어요. 5년 전에 결혼했다고, 손주는 아직 없다고요. 비슷한 또래 자식들 얘기에 서로 공감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생각보다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유머도 있고요. 명자가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박 사장님을 쳐다보며 진지한 목소리로요. 박 사장님, 우리 남이도 박 사장님처럼 혼자서 애들 둘이나 키웠어요. 저는 두 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자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한다고 했죠. 그런 얘기 왜 하냐며요. 그런데 박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그러셨어요?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시기 정말 힘드셨겠네요. 대단하십니다.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자 박 사장님이 본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다고요. 큰애가 중학생, 작은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침에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반찬 만들고 남자 혼자 살림하려니까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장구 쳤어요. 저도 그랬다고.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밥하고 잠잘 시간도 없이 살았다고요. 새벽에 목욕탕 때밀이하고 낮에 보험 팔고 저녁에 붕어빵 구웠던 얘기도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다며요. 남자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여자 혼자 키우시면서 그렇게 일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고되셨겠냐고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얘기였거든요. 힘들어도 내색 못하고 이 악물고 살았어요. 누구한테 말해봤자 뭐 하나 싶었죠. 그런데 박 사장님은 달랐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서운한 게 더 많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도 똑같다고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딸은 운전 중이라고 끊어버렸다고요. 25년 동안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이제는 엄마 생각할 시간도 없나 봐요. 서운하지만 어쩌겠어요. 다 그런 거겠죠. 박 사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혼자서 그 세월을 버티시느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2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명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울어?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을 악착같이 살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힘들어도 내색 못하고 서러워도 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명자가 휴지를 건네며 제 등을 토닥였어요. 진짜 힘들었나 보구나. 명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친구니까 제 사정을 알죠. 그래도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박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많이 위안이 됐다고요. 죄송해 하실 거 없다고요. 잠시 후 박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늦었으니 먼저 가보겠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박 사장님이 나가시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계속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명자가 일어나자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25년을 악착같이 살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대화한 사람이 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다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냐고요. 저는 잘 들어갔다고 했어요.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박 사장님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다고요. 진짜 한번 잘해보라고요. 예전 같으면 됐다고 바로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어요.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왜 됐다고 말이 안 나왔을까? 박 사장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같은 슬픔을 겪은 연민인가? 뭐가 됐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점심 어떠냐고 박 사장님한테 말해놨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옷을 차려입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좀 나아 보였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명자와 박 사장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눠. 저는 당황해서 밥 먹고 가라고 했어요. 됐어. 두 분이서 천천히 드셔. 명자가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박 사장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만 남으니까 뭔가 민망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지난번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초면에 울어서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해한다고, 본인도 눈물 날 뻔했다고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본인도 뭔가 속 시원하고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울컥했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참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말고 밝은 이야기 해요.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철물점 손님들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박 사장님이 재밌게 얘기하셔서 저도 많이 웃었어요. 간만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끝내기 싫었어요.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려는데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혼자 술 드시지 마시고 연락하시라고요. 박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친해졌어요.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기도 하고 주말에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만날수록 편해졌어요. 박 사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공장에 출근하며 낙도 희망도 없던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박 사장님 만나는 날인가 먼저 생각했어요. 만나는 날이면 괜히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했죠. 61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시계만 쳐다보며 언제 퇴근하나 했는데 요즘은 일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박 사장님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 사장님이랑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밥 먹으면서 자꾸 망설이시더라고요. 박 사장님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여셨어요. 나미 씨, 우리 서로 아픔 상처 보듬으며 함께 사는 거 어때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고백이었어요. 저는 박 사장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죠.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만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좋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명자를 만났습니다. 급하게 불러냈어요. 명자가 무슨 일이냐며 헐레벌떡 왔죠. 저는 박 사장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자기 일처럼 좋아서 날뛰었습니다. 거봐, 내가 둘이 잘 맞을 거라고 했잖아. 진짜 축하한다. 명자가 제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명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애들이 반대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은 항상 날 이해해 주니까 반대 안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그럼 뭐가 걱정이냐고 물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 사장님이 철물점 건물 2층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사신다고요. 결혼하면 그쪽으로 들어오길 바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아이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사장님 아들 민철이가 자기 큰아들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봤다며 괜찮은 애 같다고 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부부랑 살라고 해도 불편해서 싫다고요. 며느리랑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 사장님 아들 부부랑 같이 사는 건 정말 못 살 것 같다고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 사장님한테 나와서 같이 살자고 해. 아니면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든가.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나 때문에 애들이랑 떨어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박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라고요. 생각해보니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서로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박 사장님을 만났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요. 박 사장님이 편하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아들 부부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것 같다고요. 처음부터 같이 살면 서로 눈치 보고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집 문제는 아들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아들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따로 집을 얻든가 해야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박 사장님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시름 놓은 저는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엄마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도 별 반대 없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좋으면 됐다고요. 2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이제 고생도 끝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박 사장님을 만났어요. 박 사장님이 아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며 아들이 집 구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2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서 박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따로 살아도 아들이 나랑 같이 일하니까 매일 볼 텐데. 미리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 같이 살면서 친해지는 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집 문제를 배려해 주셨으니 한두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가 나가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됐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박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죠.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박 사장님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공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25년 동안 이 일 저 일 하며 살았는데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했습니다. 살던 낡은 빌라 전세도 뺐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박 사장님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됐어요. 철물점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박 사장님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살 된 손주도 할머니 하면서 달려왔어요. 박 사장님, 아니 이제 남편도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뭔가 불편할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다가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이게 가정이구나 싶었어요.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아이가 보채는 통에 저녁 준비를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저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내 손질하려는데 남편이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왜 당신이 해요? 놔둬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저녁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는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렇게 역할이 바뀌었죠. 제가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첫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니까 좋았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어머님 만나고 엄청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남편을 만나고 더 밝아졌다고요. 남편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밥도 얻어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거실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았죠. 저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설거지를 시켰어요. 될 말이에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내가 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 들어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 나가기 전까지 집안일이나 살림은 하지 마요. 며느리가 하게 놔두고 손주나 돌봐줘요. 저는 그래도 같이 도우면서 해야지 않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며느리 있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지내요. 남편 마음은 고마웠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또 도우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아침을 먹고 남편과 아들이 철물점으로 출근했어요. 집에는 저랑 며느리, 손주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침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또 아버님한테 혼나게 할 생각이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어젯밤에 남편한테 혼난 게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설거지하는 동안 손주라도 봐주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부르려는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됐어요. 혼자 놀게 놔두세요. 싸늘한 말투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설거지한 그릇이랑 냄비를 건조대에 3개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쾅쾅 빡빡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나한테 들으라고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된다. 아들 부부가 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간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나가기로 했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한 모양이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속마음은 달랐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며느리가 다 해주니까 편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편하긴요. 하루하루가 눈치 보느라 힘들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고생한다며 빨리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 말해보겠다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아들 부부에게 물었어요. 집은 어떻게 됐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빨리 구해서 나가라. 아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죠.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있으면 공손하게 어머님, 어머님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심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들이 철물점으로 출근하면 며느리가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버릇없이 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와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요.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들 부부가 집을 구했어요. 다행히 깨끗한 집이라 리모델링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끝이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집 나가는 걸 보는데 시원했어요.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TV를 틀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들 부부만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1층 철물점에서 같이 일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남편과 아들이 교대로 밥 먹으러 집에 올라왔어요. 저는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국이 짜네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음에 싱겁게 하겠다고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찬도 그렇고 음식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밥을 다 먹고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올라와서 밥을 먹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집이 지저분하다. 빨래가 눅눅하다. 청소를 안 했냐? 매일 뭔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남편과 자식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것 같아서 쉬었어요. 제가 참으니까 아들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대놓고 구박을 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참았어요. 아들이 밥을 다 먹고 내려간 후에야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녁마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다고요. 저는 웃으며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은 달랐지만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내 자식이었으면 벌써 크게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큰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었죠.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낡은 빌라 전세에 살면서 공장 다녔던 때가 마음이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점심때가 되면 집을 나와요. 아들이 올라오기 전에 철물점으로 내려가서 남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못 하거든요. 남편이 왜 내려왔냐고 물으면 심심해서 왔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좋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죠. 평생 이렇게 아들 부부를 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재혼한 게 잘한 건가? 혼자 살았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됐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 때문에 버티는 거죠. 남편이 없었으면 진작 나왔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안 보입니다.